퇴직증을 받던 날 유상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한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경기도 부천 금속 가공 공장. 그곳에서 그는 27살 청년이었다가 62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귀가 먹먹해졌고 쇳가루가 쌓이고 쌓이며 폐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손마디는 굳어 펴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퇴직식은 조촐했습니다. 공장장이 악수를 건넸고 동료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가 2개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4월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상옥은 그 광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래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부천 엄미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끔 멈췄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옥에게 이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이사 온 곳이었습니다. 아내 김정희가 작은 화분을 베란다에 하나씩 늘려온 곳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이 벽 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정희는 퇴직 첫날 저녁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도라지 무침. 상옥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침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정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안도였습니다. 유상옥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서툴렀습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기쁜 날에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사이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용접 기술을 제대로 배워 언젠가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시간은 꿈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가게는 없었고 공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현수가 대학을 나왔고 결혼을 했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 공원을 산책하고 정희와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35년간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옥은 그 시간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통장에는 퇴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소박하게 살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달이 지나면서였습니다. 아들 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욱은 알아들었습니다. 35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귀는 그런 말을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손주 민준이의 학원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어, 수학, 태권도. 정희가 가계부를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에요. 상욱은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슬그머니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상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상욱은 어두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연금 수입, 생활비, 의료비, 아들 지원금, 손주 학원비. 숫자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는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상욱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느릿느릿 자판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채용 9천. 화면에 공고들이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경비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낡은 모니터 하나. 벽에는 입주민 연락처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상욱은 첫날 아침 그 의자에 앉아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오는 어르신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근무 일지를 펼쳤습니다. 일은 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였습니다. 낮번과 밤번을 번갈아 섰습니다. 택배를 받아 분류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었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새벽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 귤 한 봉지를 건네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상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몸은 버텼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2달째로 접어들면서 무릎이 묵직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아침이면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상욱은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욱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 거실에서 정희와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욱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수학학원은 지금 보내야 해요.
4학년이 기초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어?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으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학원 안 보내면 뒤처져요. 그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수진아,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상욱은 거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돌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들어온 것을 알아챘습니다. 대화가 멎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상욱은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복잡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현수가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부담 드리기 싫은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민준이 학원비 말이에요. 수진이가 많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저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수입은 비슷한데 나가는 건 늘어나고. 상욱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 현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욱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만 흘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상욱은 경비실 근무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야간 추가 근무 신청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2칸.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욱은 경비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정희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밥, 김치, 달걀말이. 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 무렵 단지 안을 뛰어다니던 민준이가 경비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상욱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밥 먹어? 응, 할아버지 일하는 데야. 맨날 여기 있어? 밥 먹을 때는 여기 있지. 민준이는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엄마한테 뛰어갔습니다. 상욱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주의 학원 가방이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수학, 영어 책이 두툼하게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상욱은 단지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목도리를 여몄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 언제였던가. 주말에도 근무가 있었습니다. 야간이 끝나면 낮에 자야 했습니다. 명절에는 단지가 분주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는 대부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곁에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시간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새벽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상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올려다본 하늘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욱의 무릎은 날이 갈수록 더 묵직해졌습니다.
찬 바닥에 오래 서 있는 날이면 허리까지 뻐근해졌습니다. 그는 파스 붙이는 횟수가 늘었지만 정희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 쌓이지 않은 눈이었지만 단지 모서리 그늘진 곳은 얼어 있었습니다. 상욱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쑤셨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3시 불빛 하나 켜진 좁은 경비실에서 병원은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상욱은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구겼다 폈다 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화면에 척추 사진을 띄워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많이 눌려 있어요.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인데 이번에 충격을 받으면서 악화된 거예요. 상욱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척추였지만 낯설었습니다. 노동 강도를 줄이셔야 해요. 장시간 서 계시는 일, 무거운 거 드는 일, 새벽 순찰 같은 거요. 계속하시면 신경 쪽으로 번질 수 있어요.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 자체를 줄이셔야 해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경비입니다.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서 계시고 순찰도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제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상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둬요. 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볼게. 생각이 아니라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금세 낮아졌습니다. 당신 쓰러지면 내가 어떡해요. 상욱은 걷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을 줄이면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면 아들 쪽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이 어려워지면 며느리와 갈등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학원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전세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다른 하나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오후 상욱은 안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벽지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되었겠지요. 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무릎도 어깨도. 공장에서 35년, 경비실에서 2달. 몸은 숫자를 정직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수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숙제를 봐주느라 방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허리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괜찮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이라 했다면서요.
의사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 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약은 늘리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는 내 걱정이나 해라. 그게 아니라요. 됐어. 상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현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김치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식탁 위로 찌개 끓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밥이 끝났습니다. 현수가 돌아갔습니다. 상옥은 설거지하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단지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로 복귀했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야간 추가 신청하셨던 거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어요. 몸 상태 보고 나서요. 상옥은 잠깐 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야간 추가 근무가 빠지면 이번 달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그 부족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사흘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숙제를 하러 왔다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이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이래? 상옥은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일하고 오면 집에 있는데 할아버지는 맨날 없잖아. 민준이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상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를 가족 곁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질문 앞에 처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는가, 존재하기 위해 사는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잠든 뒤 상옥은 다시 거실에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밤에도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무게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35년 공장, 2달 경비실. 이 손이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가족과 나눈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마음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을 줄이겠다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어떤 방법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상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근무 신청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낮에 시간 되실 때 단지 도서실 관리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자원봉사 형태인데 아이들 책 정리하고 문 열고 닫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하시다가 최근에 그만두셨거든요. 상욱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서실은 단지 관리동 1층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 6개, 테이블 2개, 의자 몇 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에는 조용했습니다. 학교 끝나는 오후 3시쯤부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욱은 첫날 책 정리를 했습니다.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은 책들을 분류했습니다. 글씨가 작아 제목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끝내고 나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지런해진 책장이 보였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이번 달 통장 잔액은 지난달보다 적었습니다. 상욱은 가계부를 보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불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서실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어른을 경계했습니다. 조용히 책만 빌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이 책 재미있어요? 상욱이 정리하던 그림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야. 아저씨 아니고. 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읽어봤나? 아니요. 그럼 읽어봐라. 아이는 책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상욱은 다시 책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이를 데리러 도서실 앞을 지나다 상욱을 보았습니다. 상욱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일하세요? 자원봉사요. 일은 아니고. 수진이 도서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리된 책장, 닦인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깔끔하네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상욱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학원비 문제로 어머님이랑 다툰 날이요. 아버님 들어오신 거 알았어요.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 죄송했어요. 저도 조급했던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만 신경 쓰다가 아버님은 생각을 못했어요. 상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도 힘들었겠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도서실에서 빌린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빌렸어. 그래, 잘 읽어라. 민준이가 수진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상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그 주말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들르면서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진이 잡채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밥부터 찾았습니다. 식탁이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상옥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현수가 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그래? 예전엔 항상 뭔가 계산하시는 것 같았는데. 상옥은 잠깐 아들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좀 느려지는 거지. 현수가 웃었습니다. 상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정희가 찌개를 더 퍼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퍼주었습니다. 밥이 끝나고 현수네가 돌아갔습니다. 상옥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정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단지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그러게. 민준이가 밥 2그릇이나 먹었어. 크는 거지.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찬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희가 상옥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상옥은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고마워요. 뭐가? 버텨줘서요. 상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마다 하나씩 꺼지지 않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달랐습니다. 경비실에서 돈을 세던 사람과 도서실 문을 열어두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돈이 증명하지 못한 것을 자리가 증명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상옥은 베란다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정희가 심어둔 수선화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흰 꽃이었습니다. 상옥은 아침마다 그 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서실에 다닌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상옥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오전에 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고 반납함을 비웠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날이 흐리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상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도서관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욱은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어려워요. 어느 부분이? 여기요. 상욱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책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래. 아이가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상욱은 다시 책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숙제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상욱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상욱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힘든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문장이었습니다. 상욱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도서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썼어요? 상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민준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받아 가방에 넣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상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공장, 2달 경비실, 3달 도서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돈으로, 노동으로, 희생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그런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든든하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 현수가 들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상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드물었습니다. 현수야. 예. 아버지가 부족했다. 현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같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돈 버는 것만 생각했어.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욱도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응. 저도 부족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상욱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단단한 것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됐어. 밥이나 먹어라. 예. 두 사람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이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식탁 위로 소리들이 섞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귀했습니다.
밥이 끝나고 현순애가 돌아갔습니다. 상옥과 정희는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상옥이 그릇을 닦고 정희가 헹궜습니다. 오래된 역할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손이 맞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좋았어요? 상욱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았어. 나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욱은 정희와 함께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 하나를 잡으려 했지만 빠져나갔습니다. 웃었습니다. 상욱도 따라 웃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허리는 날씨 따라 욱신거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걷다가 상옥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아.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었습니다. 살며시 소리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졌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로 봄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후는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상옥은 그것을 오래 걸려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